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특사로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켈로그 지명자가 휴전과 평화협상을 조기 종전의 방안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식 휴전 카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어떤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키스 켈로그 지명자 같은 경우에 장성 출신이고요.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안보센터 소장을 지내면서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해서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고 또 이 종전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근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핵심 인사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베테랑이고요. 1944년생이니까 80세 정도 됐는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군에서의 경력만 거의 한 40년 가까이 67년부터 2003년까지 복무를 했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또 파나마 걸프 전쟁을 다 했고요. 그 외에도 유럽 특수작전부 사령관까지 했던 정말 베테랑 군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도 일정 수준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을 했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서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보고서를 지난 4월에 해서 트럼프 측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내용은 그 전체가 다 공개가 되지 않았고 네. 미국 언론에서 일부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네. 현재까지 확인된 거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문제의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평화회담을 관여를 해야 된다, 평화회담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은 그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양쪽을 다 압박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무기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평화협상을 시작하겠다. 그 의미는 예.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이 이거는 이 보고서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켈로그가 작년 10월 12월에 어떤 매체에 쓴 글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푸틴이 협상을 만약 거부하면 미국산 무기 이전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최근에 에이테킴스를 비롯해서 몇몇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2월에 켈로그가 이 얘기를 이미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평화협정을 이뤄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안들은 이미 많이 얘기가 된 것처럼 일단은 그 동결 분쟁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국의 경계선을 평화협정 혹은 이게 정전협정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끝내는 상황에서 현재에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에 우리가 했던 협상과 비슷하게 중간에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켈로그는 일종의 강경파로 그렇게 분류도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 의미는 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유연하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양쪽 다 압박을 하는 형태로 끌어들이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읽기 때는 최대 압박이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켈로그라는 인물이 그것을 끌어내는데 적임자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생긴 것이 그 무기 제공을 조건으로 이 켈로그 지명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지원에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그동안 이제 관측을 해왔잖아요. 좀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무기 지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장 무기 지원을 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평화협상이 진행이 돼서 그것이 맞아 일종의 협정으로 맺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그 입장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지원을 하겠지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댈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은 당연히 네. 그 비용의 전체를 다 나토 동맹국한테 이제 부담을 시킬 것이고 뭐 일부는 그 외에도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그런 책임과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나오는 뭐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1조 원 넘는 무기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요. 예. 왜냐하면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1조 126억 원 예. 정도를 그 규모의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나왔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것은 그 대통령의 사용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사용 권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에 보유 중인 여분의 미국의 무기를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권한을 부여한 건데요. 예. 현재 알려진 거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용할 수 있는 한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만약 이것을 그 바이든의 행정부 끝나기 전까지 다 쓰려면요. 매일 하루에 약 1,535억 원 정도의 무기를 선적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지금 그런 정도의 무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고 그렇다면 집행되지 않은 이 자금은 당연히 다음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넘어갈 것이고 예.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또 하나의 카드로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가능성 혹은 또 러시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러시아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러시아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결 분쟁이라는 형식으로 간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황 자체가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네. 크리미아까지 포함해서 18에서 20% 정도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고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체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거에 비해서 반 정도를 다시 러시아가 수복을 한 상태고 그리고 본격적인 작전이 아마 조만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거기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러시아 입장에선 전황이 괜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동결 분쟁으로 끝난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영토를 그리고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유리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러시아 정보국장이 이런 방안들이 한국식 이제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러시아의 한국식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협상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 일종의 휴전이나 정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 자신들이 침탈한 그 영토를 사실상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을 해버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토에 앞으로 영구히 우크라이나가 가입하지 않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완벽히 돼야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한테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에게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치켜 세웠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좀 담판을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1기 때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다시금 백악관 혹은 대통령 중심주의로 움직여서 트럼프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그 스스로 나서서 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흔히 지금 김정은과의 만남도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푸틴과의 뭐 전화 통화나 만남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굉장히 압박을 가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확실히 상대방을 위에 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 된 후에 그다음에 이 협상을 가져가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기 때는 그 광인 이론이라 해서 영어로 매드맨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긴장을 고정시켜서 이게 위기 고조를 통한
현상 타파의 그런 모습들, 오히려 위기 고조를 통해서 현상 안정을 갖고 오겠다.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아까 말씀드린 켈로그를 임명한 것도 그런 측면이 좀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이제 무언가를 이제 요구하지 않을까,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논의가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트럼프 변수고 얘기 나눈 것처럼 24시간의 종전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확전을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트럼프의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동선들이 글쎄 많은 기자분들이 쫓아다니는데 잘 밝혀지지 않아서 예. 뭐 현재 한국에 있는지 뭐 다시 갔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로우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에게 뭐 살상 무기 포함해서 무기 지원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 게 일단 트럼프 측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이미 나왔고요. 더 이상 예. 확전 그런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정부 당국자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가 연계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와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앞으로의 전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트럼프의 신행 정부가 러우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나름대로 또 나토 국가랑도 협의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판을 다시 한번 좀 조정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의 전략을 끌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사실은 한국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 무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 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뭐 그 탈냉전 이후 그 전부터입니다만 이 방위 산업들이 상당 부분 쇠락해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물론 독일을 중심으로 핵심 국가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그런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방위 산업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면에서의 한국 무기 체계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청이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국이 갖고 있는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우회 지원이 되는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도 더 한국의 무기가 필요한 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가 이 전쟁을 24시간에 끝나겠다 하니까 예. 그 전쟁 끝나기 전에 최대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나토 유럽 국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고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되느냐가 향후 유럽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함의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그런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 마음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를 왔을 때 당연히 무기 지원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특사단을 우리나라에 이제 특사단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텔레그램에 한국의 포병 전력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무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특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했다면 그 희망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의 제목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대한민국 그다음에 부제로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라고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국가들 가운데 글로벌 포병 전력 2위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당연히 한국의 그런 지원을 원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영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 영상에 나오는 그 한국의 무기 체계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K9 우리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그 둘 다 당연히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고요.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일정 수준 이미 시작되고 우리가 지원하고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155mm 포탄이 있고요. 155mm 포탄이라는 것은 나토와 미국 동맹국들이 사용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갖고 있는데 이 155mm의 포탄을 여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가 몇 안 됩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과의 이런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사실 지난 70여 년간 이런 군사적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분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K9 자주포. 이것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한국의 명품 무기라고 불리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예. 무기고 이것도 155mm 포탄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무기들이 제가 포를 계속 얘기하는 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격전입니다. 포병전이죠. 그래서 진지가 구축된 상태에서 상대방 진지를 향해 포격을 날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포병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에 한국이 세계 포병 전력 2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만큼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의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천무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에이테킴스가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케이테킴스라고 우리도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굉장히 성능이 좋죠. 그런 것들도 얘기되고 있고 또 천궁이라 해서 지대공 미사일 이것은 방어망을 위한 것 천궁2까지도 있는데 뭐 말씀드리면 굉장히 더 많은 무기 체계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